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는 날도 오네요. 결혼을 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회생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이해하면서 살아왔었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정형외과 의사로 남들에게는 존경받는 대상이자 언제나 한결같이 자상한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모습은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어느 순간부터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버릇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퍼부었던 그런 남편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싫어서 이혼까지도 생각을 했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이유는 뱃속에 있던 아이 때문이었어요. 임신을 하기 전에 미리 남편의 성격을 알았더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혼을 결정했었겠죠. 임신 전에는 그래도 남편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임신 초기부터 시작된 입덧과 집안 관리를 못한다는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니 임신하는 기간 내내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의 기억을 남겨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부관계가 출산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나 싶었어요. 사는 게 힘들어 그만 포기하고 싶어도 아이가 눈에 밟혀 참고 또 참아가면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좀처럼 관계 회복이 되지 않게 되자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던 결혼 생활 5년 만에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조금의 미묘한 감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감사함을 모른다면서 오히려 이혼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다는 거에 분노를 터뜨렸어요.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결혼하는 내내 나한테 상처만 주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 그런데 이게 왜 내 탓이야? 당신이 원해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거고 임신하는 기간 동안 힘들게 입덧하면서 내 몸 하나 버티기 힘든데도 당신 퇴근하면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고 싶어서 움직이기 힘든 몸 겨우 일으켜 집 앞에서 대령했어. 내 지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임신하는 기간에 입덧했을 때 냉장고 문 여는 것조차 곤욕이라 집에서 음식은 아예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서 남편들이 집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온다는데 당신은 그런 거 하나 배려해주지 않았잖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입덧하는 거나 봐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끼니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나한테 상처되는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댔잖아. 그럼 내가 내 집에 들어와서까지 눈치 보면서 밖에서 밥까지 먹고 와야 했다는 거야? 나는 그런 대접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한 거 아니거든? 내 결혼 생활은 당신이 임신했어도 항상 밝은 모습을 원했었고 입덧을 했어도 내 앞에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결혼 생활을 꿈꿔왔었어. 밖에서도 하루 온종일 병자들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까지 변기통 붙잡고 오바이트 하면서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 화장까지 안 한 그런 모습을 내가 왜 봐야 했냐는 거야. 어느 정도 눈치를 줬으면 저가에 가 있던가. 굳이 버티고 서 있어서 사람 힘들게 만들었어야 했어? 융통성 없는 당신 때문에 내가 임신하는 기간 내내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집에서 육아 말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리 힘들다고 맨날 불만투성이야? 밖에서 환자 한번 상대해 볼래? 놓친 애들 한번 들어오면 말귀도 못 알아먹어서 하는 얘기 또 반복하고 무슨 질문은 또 그리 많은지 별것도 아닌 질병에 엄살도 엄청 많아서 노인네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내가 진이 다 빠질 정도라고. 약이라도 처방해 주는 대로 먹으면 좀 좋아? 그 약은 무슨 약인지 물어보고 위장장애 있다면서 사람 미쳐버리게 만드는데 그런 노인네 환자들 받고 싶지 않은 내 입장 당신이 아냐고.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오바이트 하고 있어봐.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병원에서 퇴근을 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일의 연장선이 된 기분이야. 임신 그거 남들 다 아는 거 가지고 엄청 호들갑 떨고 내가 변했다는 둥 쓸데없는 말로 사람 미쳐버리게 만들었으면 이제는 이혼하자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감사한 줄 모르는 거지. 나랑 이혼할 생각이면 냉전 한 푼 받지 않고 너 혼자 맨몸으로 나가. 그럼 받아줄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입 다물고 애나 보면서 집안일이나 하고 살아. 네가 해야 될 일도 귀찮아하면 되겠어? 잘난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게 쉬운 줄 알았냐고. 다른 집안 마누라들은 의사 남편 얻었다고 하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정도로 내조를 해주는데 당신이 나랑 결혼해서 그동안 해준 게 뭐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가사일 말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준 게 뭐냐고. 애 본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막 4살밖에 안 된 제 아이가 무슨 잘못이고 이런 불행한 삶을 남편 때문에 저와 제 아들이 겪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집안의 가장이라면서 본인이 꾸린 가정에 대한 책임감보다 자신을 한탄하기만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저에게 온갖 막말을 쏟아내는 남편이 너무 싫게 다가왔었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확고해졌었어요. 제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순간부터 확고하게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에도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일절 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저 혼자 벌어먹고 살라면서 냉전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가 불렀다며 삶에 궁핍해져봐야 남편에 대한 소중함을 알 거라고 되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워 일절 손을 벌리지 않고 저 혼자 생활비를 벌었어요. 남편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남편이 유치하게 나오는 만큼 저 또한 더 이상 좋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해 집안일도 저와 제 아이 것만 하면서 남편과 관련이 있는 건 일절 손도 안 대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어요. 이런 생활이 지속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남편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와서는 서류 봉투를 저에게 집어 던지더니 저와 이혼을 결정했다면서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죠. 방 안에서 아이가 자고 있다가 놀랐는지 울기 시작했고 이중적인 남편과 같이 살다간 더 큰 일을 겪게 될 것 같아 아이와 이혼 서류를 들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남편은 조만간 따로 연락을 하겠다면서 그때 이혼 서류 들고 나오라며 제 짐들을 전부 집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하기보단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저와 함께 살아온 세월을 후회했어요.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던 남편이 이제는 저를 집 밖으로 내치고 이혼하자면서 서류를 제 얼굴에 던질 정도로 변해버린 모습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부부로서 함께 살면서 바라는 거라곤 사소한 행복이었지만 그것조차 저희 부부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아이와 친정으로 오게 된 이후 저는 당장 먹고 살아갈 방법부터 찾아야 했어요. 취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도 죄송스러워 대리운전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걸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셨고 남편이 금전적인 지원을 일절 끊어버렸을 때 제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잠깐 대리운전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대리운전이 위험할 것 같다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희 집안 사정 뻔히 알고 있고 부모님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 치료비도 많이 나오시는데 저로 인해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저녁에 대리운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부모님께 아이를 맡겨둔 뒤 대리운전으로도 충분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금전적인 지원을 끊어내면 손을 벌릴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제가 대리운전으로 돈을 벌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흘러가는 바람에 더욱더 남편이 화가 났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고 저를 집 밖으로 내쳤었겠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 뒤 저녁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한다는 말이 위자료를 일체 줄 수 없다는 말을 꺼내길래 너무 황당해 결국 화를 냈었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줄 수 없다니.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당신 때문에 나랑 이제 4살밖에 안 된 주한이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알아?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당신은 그게 문제야. 자기만 손해보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라고. 언제까지 남 탓만 하면서 살 건데? 내 입장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았으면서 지금 사태에 대해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돼? 내가 금전적인 지원을 끊었을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 나와의 관계를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애를 장모님한테 맡기고 대리운전을 뛰어? 내가 너한테 대리운전하라고 시켰어? 미안하다고 먼저 고개 숙이면서 들어왔으면 내가 이혼 서류 던지는 일도 없었겠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으면 생활비는 다시 주려고 했었는데 너까지 게 나를 이겨먹겠다고 대리운전을 했다는 거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알아? 그게 당신 자신만 생각한다는 거야. 만약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당신이 대리운전 뛰는 걸 봤다고 생각해봐. 당신이 운전하던 그 차가 내가 알던 지인의 차였다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 것 같아?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활비 끊었다는 거에 화가 나서 운전도 못하는 게 밖에 나가서 대리운전을 해? 그런데도 잘못이 없고 위자료를 달라는 말이 나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내가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 오죽했으면 거동도 불편한 우리 엄마한테 주한이를 맡기고 대리운전까지 했을지 생각은 해봤어? 당신한테 아이를 봐서라도 생활비만큼은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내 말 무시하고 한 푼도 주지 않았잖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아이를 위해서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내 말 무시하기만 했으면서 왜 모든 걸
내 탓으로만 돌리는 건데 처음엔 나도 너무 상처를 받아서 홧김에 당신과 관련된 일들 일절 도와주지 않다가 그래도 밖에서 일하는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보이는 거 내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어서 셔츠도 다려주고 당신이 원하는 패턴대로 묵묵히 해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거였고 당신은 조금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잖아. 나랑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이혼 서류 던진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 나랑 주한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데? 설마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기기라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질린 거니? 임신하기 전에는 우리 관계 좋았었는데 임신하고부터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니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거야? 나를 위해서 위자료를 달라는 거 아니야. 주한이를 위해서 달라는 거고 당신이 아빠니까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야. 그것만 해주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있다가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 제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카페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와 남편을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고 남편은 저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줄 수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먼저 일어나 카페를 나갔어요. 온몸이 젖어버린 상태로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어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얼굴에 뿌린 물을 휴지로 닦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이혼 얘기를 시모에게 꺼냈는지 저희 부부 사이에 금이 갔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상황 파악을 해야겠다고 서둘러 시댁으로 오길 원하셨습니다. 더는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마음이 확고해졌고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 시부모님께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부는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혼이냐며 화를 내셨어요. 저에게 이혼 서류를 던진 남편은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시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이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아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갑자기 변해서 이혼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위자료는 주지 못하겠다며 난리를 쳤다고? 아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말 알지 못하는 거야? 네, 정말 모르겠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는데 관계 회복을 해보려고 지금까지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어요.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저에 대한 일상적인 불만뿐이지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속마음을 꺼내놓고 있지 않아요. 에휴,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는 건 뭐겠어? 그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잖아. 딱 보면 모르겠어. 임신을 했을 때부터 변했다면서.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며느리가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밖에서 다른 여자들 끼고 놀았다는 소리잖아.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변하지는 않거든. 그놈이 만약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마. 자식 새끼까지 만들어 놓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어? 그놈 뒷조사 좀 해봐야겠다. 내 자식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아유, 당신은 제발 가만히 좀 있어. 혼자서 푹 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네.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면 며느리가 몰랐겠소? 남자들은 칠칠 맞아서 증거물들을 흘리고 다닌다는 거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나 몰래 바람 피우다가 걸린 게 몇 번째인지 당신도 알지? 내 아들이 정신 나갔다고 똑같은 길을 걷고 있겠어? 그동안 내 눈에 피눈물 흘린 게 몇 번인데 그래도 데리고 사는 건 어차피 이 나이에 이혼해봤자 꼴사납고 내 아들 체면 생각해서 여태까지 참고 있었던 거야.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내 눈에 직접 띄기만 해봐.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일단 며느리 너는 좀 더 기다려 보거라. 내 아들이 왜 이혼을 재촉하는지 내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마.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 손자 앞날이 걱정돼서 내 품 안에 키우고 싶지만 그건 네가 원하지 않을 테니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도록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좀 기다려봐라. 나도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서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심각해져 있을지 정말 몰랐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남편의 편이 아닌 제 편에 서줬다는 것만도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당장의 생활비가 없다는 걸 아시곤 저에게 돈봉투를 챙겨 제 가방에 넣어 주셨어요. 보통이라면 괜찮다며 받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시모가 주는 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한참 동안 시부모와 대화를 끝낸 뒤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대리운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다 해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돈을 악착같이 모아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락 끊고 지낸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생전 전화 한 통 없더니 늦은 저녁 할 말이 있다면서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저와 이혼 문제로 심각하게 의논해야 될 일이 있다면서 남편이 문자로 찍어준 곳으로 와달라고 하길래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뒤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술이 꽤 취해서는 술집에서 걸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몇 명의 남자들이 남편의 뒤를 따라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대학 동문 모임이라면서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더니 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아직 법적으로 아내인 저에게 자기가 콜한 대리운전기사라며 저에게 차키를 던졌어요. 분명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불러놓고 아내를 대리운전기사라며 소개한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대리비라도 아끼려고 너를 부른 건데 불만 있어?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니까 이런 걸로 대리비 줄일 필요도 없잖아.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일주일 만에 연락해놓고 대리비 아끼려고 나를 부른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나랑 할 말도 없는데 거짓말로 나를 여기까지 불렀다는 거네? 그것도 대학 동문 모임 자리에서 아직 법적으로 아내인 나를 대리기사라고 소개를 해? 우리가 부부야?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너는 그냥 우리 집 식모일 뿐이지. 내 아내는 아니지. 야, 야, 너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아, 그만 좀 해라. 그래도 네가 불러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좋게 하고 들어가야지. 그럼 먼저 들어가라. 나중에 연락하고.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쟤는 왜 또 소리를 지르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지금 애들이 2차 가자는데 당신도 같이 갈 거지? 너는 집에 들어갈 거야? 아, 아내분께서 여기까지 데리러 오신 것 같은데 너 정말 잘해야 되겠다.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데리러 와주기까지 했잖아. 아, 그런데 저분 얼굴이 낯이 익은데 어디서 자주 본 것 같은 얼굴 아닌가? 저기 혹시 저희 구면인가요? 제가 예전에 하도 바빠서 결혼식 참석은 못했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친구분의 말을 듣고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확실히 어디서 자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 친구분들 사이로 동문끼리 결혼한 부부팀들이 하나같이 팔짱을 끼는 순간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최근에 대리운전을 했을 때의 기억이 번쩍 떠올랐고 눈앞에 펼쳐진 4명의 남편 친구분들이 술집에서 여자를 한 명씩 끼고 나와 차에 올라탔던 게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던 건 한 남자분 차가 카니발이었는데 한꺼번에 4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가 차에 올라탔고 그중 한 남자가 저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 줬었거든요.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비에 찍고 도착을 했는데 그곳은 호텔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 그건 상관이 없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남편 친구분들 사이에 팔짱을 끼고 있던 건 그때 그 여자들이 아닌 아내분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듯한 얼굴로 동창들끼리 2차까지 가기로 했다면서 상당히 들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4명의 남자들은 동문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건 다른 여자들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었죠.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자 너무 놀란 나머지 딸꾹질까지 하게 되었고 4명의 남편 친구분들을 보면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면서 한쪽 구석으로 불렀어요. 그리곤 저에게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하더군요.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건네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 돈을 주시는 거죠? 설마 지금 그때의 일들에 대해 눈 감아달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 돈 받고 입 다물라는 거네요? 저기, 재수씨. 세상에 몰라 뵀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지금 동문 모임에 왔고, 한창 분위기 좋은데, 재수씨가 입 한번 잘못 눌렸다간, 우리 모두 모가지라고요.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비밀 지켜주신다면,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 분 이혼한다면서요. 벌써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들었어요. 지금 제 아내가 임신 7주 차거든요. 둘째 임신 중이라 안정을 취해야 될 시점인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유산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재수씨 집안은 무너졌는데 저희 가정은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거 받으세요. 저번에 친구 부탁으로 한번 가봤는데 여기 가보시면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 정말 큰 비밀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 원치 않거든요. 재수 씨가 우리 가족을 건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지금 재수 씨한테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저는 제 가족을 지키고 싶거든요. 그때의 일은 실수였고, 재수 씨는 그냥 대리운전을 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남편 친구는 지갑에 있던 쪽지 하나를 저에게 건네줬어요. 그리고 남편 친구분들은 제가 그때의 일을 발설할까봐 거의 엎드리다시피 굽신거리며 아내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정을 했어요. 그렇게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 단둘이 남아 있었죠. 남편은 집까지 운전해달라고 했지만 제 기분으로 남편과 한 차에 타고 싶지 않아 거절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더니 대리운전을 따로 불러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택시를 잡아 남편 친구분이 건네준 쪽지에 적힌 주소로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을 하니 주택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꽤 큰 집이었고 주소가 일치하는 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잠시 뒤 멀리에서 차 한 대가 가까이 오길래 몸을 급하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차는 남편의 차였어요. 운전석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내렸고 뒷자리에서 남편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과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데 차가 오는 소리에 거실불이 켜지더니 현관문을 열고 달려나온 한 여자가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터라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여자에게 애들은 자고 있냐며 건네는 한마디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남편과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여자는 갑작스런 상황에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자 한쪽 방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 방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니 두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얼굴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고 남편은 갑자기 들이닥친 저 때문에 애들이 잠에서 깼다며 저에게 뺨을 퍼부었어요. 딱 봐도 그 아이들은 제 아들과 나이가 같거나 1살 정도 어린 애들이었습니다. 저를 무섭게 노려보던 여자는 누구냐면서 주거 침입죄로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질렀고 저에게 손찌검을 한 남편은 경찰 신고는 안 된다면서 말리는 사이 저는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의 상황을 알리며 집 주소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게 되었죠. 결국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아이까지 낳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경악을 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후 왜 저에게 함부로 대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와 만나면서도 다른 여자를 이미 만나고 있었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었던 거죠. 남편에겐 본처의 자식보다 쌍둥이의 아이가 더 마음에 끌렸던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중생활이 힘들어지자 저를 함부로 대하면서 이혼을 부추겼던 거였어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현재 남편과 저는 이 문제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자신의 아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그 쌍둥이의 자식이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일이 커지게 되자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실토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어떤 남자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지극정성 키우면서 본초의 친자식은 쓰레기 버리듯 내친 남편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네요. 그런 모습이 저를 더욱더 질려버리게 만들더군요. 절대 상종하지 않을 생각이고 이대로 법적 처벌 진행할 겁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받은 만큼 돌려줄 거고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대가가 따르는지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결혼 5년 차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 저와 제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릴게요. 제 인생에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 추석 연휴 때 선을 본 뒤에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여자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알게 된 건 세상이 참 좁다는 거였어요. 절대로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15년 전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어여쁜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었어요. 젊은 나이였지만 두려울 게 없었고 없이 시작한 만큼 열심히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뒤부터 제가 그동안 알던 사람이 아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부족한 것들이 많은 만큼 저와 부딪히는 일들도 빈번히 발생했었죠. 지금 당신이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으며 놀 상황이야? 분유값 하나 사는 것도 손 떨릴 정도로 지금 우리 집안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의 삶을 유지할 건데?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내가 친구들이랑 자주 노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술 몇 잔만 하고 오겠다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냐? 그럼 나는 스트레스를 어디에다 풀라는 거야? 밖에서 치이고 집에 들어와서도 당신 잔소리에 내 숨이 너무 막힌다고. 일찍 들어올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 그리고 분유를 살 필요도 없는데 당신이 너무 빨리 젖이 말라버려서 쓸데없는 데에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에 손 벌리는 걸 왜 당신이 참견하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애나 잘 보고 있어. 혼자 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 당신은 집안의 가장이야. 나랑 내 딸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결혼하고 나서 회사를 몇 번이나 옮긴 거야? 오늘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사해놓고 스트레스 풀러 나가겠다고? 그럼 집에 혼자 있는 나는? 통장 잔고가 맨날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아빠가 됐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집안을 키울 생각부터 하라고.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들을 생각도 없었는지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저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자기 자식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친구들과 술을 먹으러 나간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개인 생활을 한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참아왔던 눈물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 멋대로 하려는 행동이 말리면 말릴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참고 넘어가다간 저와 아이는 길바닥에 주저앉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모에게 제가 힘든 점을 얘기했어요. 둘이 좋다고 결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내가 도와주기라도 할 줄 알았어? 애까지 들쳐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어쩌자는 건데? 돈을 보태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돈이 무한으로 나오니?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충분히 여유 있을 때 결혼하라고 했었잖아? 어머님, 그 사람이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많이 부족하지만 둘이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자리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테고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저에게 믿음을 줬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그게 답답할 뿐인 거예요. 어머님 손주랑 제가 힘들어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하실 건가요? 제발 그이가 정신 좀 차리고 가정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저희 사정 잘 아시잖아요. 대출 이자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카드값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친구들과 술만 마시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선택한 길이니 나는 모르겠다. 차라리 너희 사돈어른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처리되지 않겠니? 힘들게 시댁에 가서 도와달라고 시모에게 부탁을 했지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진작에 손을 벌렸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친정에 더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저희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모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몸을 돌리셨을 때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었어요. 시모 아들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저를 모른 척 하셨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 차라리 그냥 이혼하겠다며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시모는 아무리 개차반 아들이라도 없는 것보다 달고 사는 게 도움이 된다며 제가 선택한 걸 물으지 말라고 반품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졸려서 칭얼거리는 아이를 재운 뒤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차라리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제가 일을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더 이상의 기대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저와 다르게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집으로 들어왔었죠. 눈에 초점도 없고 대화해봤자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상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그런데 남편이 테이블에 놓인 이혼 서류를 확인했는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깊이 잠에 빠진 아이가 잠에서 깰까봐 급하게 거실로 나가 조용히 좀 하라고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이혼 서류가 왜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나랑 끝내자는 거야? 우리 이제 막 시작했고 아직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건데 그걸 못 참아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내가 받아주지 않을 거 당신이 알고 있잖아.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면 어차피 당신이 패소하게 되어 있어. 가정을 부양하지 않는 당신과는 이혼이 성립된다고 그러던데? 벌써 그런 것까지 알아본 거야? 우리 아직 젊은 나이잖아. 시간적 여유가 많은 편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젊은 나이니까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겠다는 거야? 그건 당신 혼자였을 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 젊은 나이인 만큼 시간 활용을 잘해서 우리 가정이 안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돈에 쪼들려서 불안에 떨고 있는 나는 안 보여?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다음날 먹고 살아야 할 걱정을 왜 해야 되는 건데? 뭐 하나 진득하게 하는 것도 없잖아.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어차피 지금 당신이랑 대화해봤자 술에 취해서 얻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퍼질러 자.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이혼하겠다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둘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는데 더 이상 남편과 인생을 함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아빠를 보고 자랄 텐데 배울 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 방에 들어와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취 상태였던 남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고 잠겨있던 문을 강제로 열어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진정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귀를 닫아버려서 제 말은 들리지 않았고 주변의 물건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했네요. 늦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아래층과 옆집에서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대론 정말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찾으려 아이를 안고 거실로 빠져나오려는 순간 남편 키보다 높은 책장을 강하게 넘어뜨렸고 책장이 뒤에서 저를 덮치면서 안고 있던 아이를 품에서 놓치면서 뒤에서 덮친 책장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있던 아이는 미동조차 없었네요.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에게 저와 아이를 덮친 책장을 치워달라고 얘기했지만 도와주지 않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네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 있던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에 급하게 달려와 책장에서 저와 아이를 구출해 주었지만 문제는 아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를 구해주신 분은 주민분께 119에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숨을 쉬지 않는 제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향하기 전에 이미 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양가 부모님께서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와 주셨지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로 남편은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지만 저와 아이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 진실은 본인만 알고 있었을 테지만 남편은 저와 아이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부인하면서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빠져나가려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남편이 보인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징역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 같자 시모가 저에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건 정말 사고였다. 내 아들이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내 아들도 아이의 아빠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이렇게 부탁할게. 조용히 해결 보도록 하자. 자식을 잃은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용히 해결하자고요? 저번에 도와달라고 제가 애원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님 아들이라고 징역 보내는 건 싫으셔서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 사람이 정상이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본인이 만든 일들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생각 없이 행동한 만큼 충분히 뉘우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그 인간은 정신 차릴 사람이 아니겠지만 조금은 뉘우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합의는 절대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3년의 징역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시댁 집안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장례까지 모두 끝낸 뒤 저에게 남겨진 건 저희 가족이 함께 있던 추억만 남겨져 있었네요. 제품에 안겨 있어야 할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과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 터라 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의욕도 사라져버려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네요. 부모님은 제가 받은 충격에서 회복이 될 때까지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셨고 몇 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꺼내지 않고 한쪽 구석으로 몰아낸 뒤에 묵묵히 홀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네요.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누군가와 만나 새 출발을 한다는 건 저에게 두려운 마음뿐이었고 홀로 지내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허한 마음의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삶이 힘든 만큼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엄마는 동네 약국에 총각 하나가 있는데 나이대도 저와 비슷해서 다리를 놔줄 테니 선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셨어요. 엄마의 돌발적인 부탁에 당황한 저는 생각 없다며 다른 쪽으로 화제를 전환했지만 엄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며 손자리를 강행하셨어요. 아빠도 그 사람을 몇 번 봤었는데 성격 좋고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면서 엄마의 말을 옆에서 거들어주고 계셨네요. 엄마는 이왕 말 꺼낸 거 무라도 썰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갑자기 약국에 전화를 하셔서는 손자리를 잡았습니다. 약사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엄마와 꽤 친해 보이는 사이 같았어요. 약사는 손자리를 거절하지 않았고 정해준 날짜에 장소로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선자리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저 또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선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약국을 운영해서 그런지 시간 약속 잡는 게 쉽지 않자 얼떨결에 공식 연휴인 추석 때 얼굴을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성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게 된 저는 그 사람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둘 다 40대인 만큼 단순하게 만나려고 선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건 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생각보다 잘 통했고 저 또한 어느새 긴장이 풀려서는 마음 편히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추석 연휴이고 부모님 집에 근처에 있다며 내친김에 인사드리러 가면 좋겠다는 돌발 질문에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본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건 저에게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저희 부모님과 인사도 나눴었고 그동안 좋은 관계 유지하며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얼떨결에 그 사람의 부모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집 마당에는 온 가족이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명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 사람의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보기 위해 문 앞까지 달려와서는 반갑게 맞아주며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저와 눈이 마주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길래 느낌이 이상해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친 한 사람은 갑자기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고 저와 선을 본 남자가 저를 소개해주겠다며 데리고 오려던 도중 자기 아내에게 가봐야겠다며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살짝 당황했는지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매형은 자기 누나밖에 모른다며 매형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었네요. 워낙 멀리에 있어서 제대로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저를 반겨주신 가족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마련해주신 자리에 앉았는데 약사의 누나라는 분은 제가 궁금했는지 급하게 밖으로 나와서는 저를 보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에게 계속해서 시선이 가게 되었는데 약사의 아버님께서 멀리에서 저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제 쪽으로 오고 있었네요. 억지로 끌려오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앞으로 다가온 사람은 15년 전 제 아이를 세상 떠나게 만든 전 남편이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저에게 먼저 말을 붙여왔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처남이 선 보러 간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전개가 빨라질 줄 몰랐네요. 매형도 우리 누나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그날 바로 인사드리러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저라고 안 그럴 이유 있어요? 저도 선자리 봐준다고 하시길래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실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선자리에 나간 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요. 경희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니까요. 그래서 처남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무 급하면 체하기 마련이지. 뭐든 천천히 결정하는 게 좋아. 그럼 매형은 우리 누나랑 급하게 결혼해서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경희 씨한테 느끼는 감정이 솔직한 것 뿐이에요. 그래, 그건 나쁘지 않은데, 뭐든 신중해서 나쁘지 않다는 거지. 내가 언제 천하무견을 반대한 적이 있었어? 경희 씨라고 했나요? 경희 씨는 좋으시겠어요? 조만간 약사인 남편을 두게 생겼네요.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들과 시간을 보내줘야 해서 먼저 자리를 비울 테니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이왕 오신 거 맛있는 거 양껏 드신 뒤 돌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전 남편은 저를 아예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어떤 상황인지 살피기 위해서 더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벌써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약사와의 인연은 마무리 지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약사는 부모님께 결혼을 서둘러 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전 남편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애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아들 하나와 딸이 둘이나 있더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결혼했을 때와 다르게 그 사람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고 자식을 셋이나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 남편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 전 남편은 구치소에서 나와 또 다른 여자를 만나 애까지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네요. 저는 그 사람과 잠깐이라도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전 남편에게 눈빛을 보냈고 저희 둘은 화장실 앞에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저에게 사과부터 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이 깨질까봐 저에게 겁부터 주고 있었네요. 당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힘들게 꾸린 가정을 지금 망치러 온 거 아니야? 딱 봐도 복수하러 온 거 같은데? 우리 지금 15년 만에 얼굴 보는 건데 나한테 할 말이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거야? 내 얼굴 봤으면 과거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 전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당신은 애도 셋이나 낳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네. 세상 떠난 내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아? 나는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을 조금도 잊은 적 없이 살고 있었어. 술만 먹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중학생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당장 나가서 전부 다 발설하고 똑같이 무너뜨려 주겠어. 그렇게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둘 것 같아? 애들한테 상처를 주는 순간 당신 인생도 끝나는 줄 알라고. 내가 지금 잃을 게 있을 거라 생각해? 어디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누가 잃을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한번 겪어봐야 한다고. 그때는 못했으니까 지금의 삶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살았나 본데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다 보게 됐으니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순 없지. 구치소에서 나와서 나한테 찾아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나는 그래도 당신에게 안 좋았던 감정 털어버리고 보내주려 했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잖아? 시부모님은 잘 계시나? 당신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와서 구경하라고 하셔야지. 일단 당신 아내부터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네.
딱 봐도 엄청 순수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 같더구만. 집안이 꽤 부유한 것 같은데 돈 보고 결혼을 계획했나 봐. 약사인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는 게 내가 도와주는 길인 것 같네.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 이제 그만 나를 놓아줬으면 좋겠어.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우리 가족만 건들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라. 뭐를 원해? 돈을 원하면 달라는 대로 줄게. 15년간 내가 겪은 아픔을 돈으로 환산하겠다고? 그렇게나 주머니가 두둑한 거니? 그때는 집안의 가장에게 포기하고 개차반으로 살았으면서 재산 좀 많은 집안과 결혼했다고 돈으로 메꾸시겠다? 지금의 가정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나 봐. 내 딸이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될 것 같니?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저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현재의 가정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15년 전에 제 인생을 망치고 딸의 인생을 앗아간 놈이 저에게 슬픈 표정을 보이는 게 더 역겨웠어요. 그래서 더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 대충 상황을 정리한 뒤에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을 본 그 사람과는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저에게 찾아온 복수의 기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분명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뒤따를 게 뻔한데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은 제가 받아온 그동안의 세월에 대한 고통의 대가로 5억을 주겠다며 돈으로 제 입을 막으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시부모님까지 알게 되면서 시모까지 저에게 따로 찾아와서는 전 남편이 주는 5억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네요. 저에게 그런 큰 돈을 줄 만큼 그 집안이 잘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전 남편의 행동을 보면 지금의 가정은 절대로 깨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긴 하네요.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그 집안을 무너뜨려야 제 속이 후련할까요? 세상 떠난 딸이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